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재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태종과 24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태종 하면 워낙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라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는데요. 당나라의 태종을 말하지요. 이름은 이세민이라고 합니다. 당나라의 성씨는 이씨인데요. 당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세민의 아버지 이연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왜 당태종과 24장이라는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또 당태종과 24장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인데 다들 보셨나요? 네. 예, 표지가 그럴싸하죠. 내용도 사실 잘 보면 그럴싸합니다.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처음 24장이라는 그 말을 접했을 때는 아주 생소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었죠. 28장의 경우는 그 역사에서 운대 28장이라고 해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대체로 어떤 인물들이겠구나라고 가늠을 할 수 있었는데 24장이라는 말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하다. 이거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던 차에 24장이 당태종 때의 인물들이며 당나라를 창건하는데 또 이세민을 황제로 등극시키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이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이 24명의 인물들이 증산상제님의 공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을 듣고는 이 인물들이 어째서 중요한가? 이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조사를 한 끝에 이 책을 완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나라를 창건하는데 공헌한 사람들이라면 틀림없이 당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정사, 당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서는 구당서하고 신당서 두 종이 있습니다. 원래 당서란 이름으로 그 구당서가 있었는데 내용이 좀 미비하다고 해서 새로운 당서, 즉 신당서가 나중에 나왔죠. 둘 다 중국의 정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 구당서와 신당서에 기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과연 그들의 전기가 그 양당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당서보다는 구당서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24장을 잘 이해하려면 이 두 역사책을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이 두 문헌의 관련 부분은 이 책의 맨 뒤에 권말 부록으로 전부 수록을 해놨습니다. 혹시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권말 부록을 찬찬히 연구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상제님이 24장을 낸 경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언급할 것은 24장이 단순히 역사 인물이 아닌 공사의 중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도전해 보면 상제님은 24장을 낸 경위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전 5편에 나와 있는데요. 39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들 읽어보실까요? 이어 성도들에게 24절을 읽히시며 그때도 이때와 같아 천지에서 혼란한 시국을 바로잡으려고 당태종을 내고 다시 24절에 응하여 24장을 내어 천하를 평정하였나니 너희들도 장차 그들의 못지않은 대접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24절은 24절기, 즉 24절우를 말하죠. 아마 상제님께서 성도들에게 절우주를 읽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도 이때와 같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때는 24장이 활동했던 시기, 즉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창건되는 수당 교체기를 지칭합니다. 그렇죠? 한 왕조가 멸망할 무렵이면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모든 기존의 질서 체계가 다 무너지고 무수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때란 무엇입니까? 하추교육기, 즉 우주의 여름철이 가을철로 바뀌는 때, 다시 말해서 개벽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왕조의 교체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혼란을 수반합니다. 또 세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당태종이라는 불세출의 임무를 내고 아울러 그를 도와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을 인물로 24명의 인물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태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서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주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세상에 보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 즉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후한 광무제 때의 28장은 하늘의 28수에 응해서 정해졌지요. 이 말은 후한의 역사를 기록한 후한서에 마무전이라고 있는데 마무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28수가 동서남북으로 각기 7별자리씩 배정한 것이니까 28장은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은 24절기에 응해서 내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24절기는 시간적인 의미죠. 1년 365일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장은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24장과 28장을 더한 총 52명의 신장은 시간과 공간을 아울러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제님의 공사는 대부분 신명계의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공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만 해두고요. 자, 그럼 이제 당태종에 얽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당 교체기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죠. 다 아시겠지만 당나라는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창건되었습니다. 수나라는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의 진나라와 마찬가지로 남북조 시대라는 그런 혼란한 그 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수나라는 창업주 양견이 문제죠. 수문제. 그 수문제의 둘째 아들 그 양제가 황제가 되면서 급속하게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 수양제는 중국 역사상 유명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양제 양광이 아주 사치가 말할 수 없었어요. 그
그 사치를 아주 많이 한 황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백성들을 제멋대로 부리기 일쑤고 형벌이 잔혹하게 이를 때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즉위한 첫 해부터 매달 200만 명을 동원해서 동도, 당시에 낙양을 동도라고 했는데 낙양을 건설하는데 200만 명의 백성을 동원을 합니다. 당시 인구 규모로 보면 엄청난 숫자죠. 거의 전 백성을 다 동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러면서 화려한 궁전을 짓고 꽃동산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사치를 합니다. 또 양제는 수나라와 고구려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113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쳤다가 고구려한테 박살이 나서 쫓겨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벌을 하러 가려고 했다가 여러 반대에 부딪혀서 득이 없다, 지금 국고가 비었다, 이런 등등의 그런 반대에 부딪혀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수나라 때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대운하의 건설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나라의 운하 건설은 아주 유명한데요. 남과 북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양식과 군수 물자의 수송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전국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수양제는 605년부터 610년까지 근 6년간에 걸쳐서 대운하를 팠습니다. 이때도 손으로 200만 명 가까운 백성이 동원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천연적인 물기라고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하류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남북을 관통시킵니다. 그래서 낙양을 중심으로 해서 해하라든지 황하라든지 장강, 그 다음에 또 회수라든지 전당강이라고 하는 중국의 5대 강을 하나로 연결을 시킵니다. 엄청난 대공사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의 통일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벌인 이 엄청난 대공사의 후유증으로 국고가 탕진되는 거죠. 후유증과 또 무모한 고구려 정벌로 인해서 수나라는 급속도로 쇠락하게 됩니다. 쇠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 반란을 야기하게 되고 리더 그룹 중에 하나이며 수양제 자신의 친척인 이연 이세민 부자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제 당태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태종 이세민은 당나라를 세운 고조 이연의 둘째 아들입니다. 고조한테는 총 22명의 자녀가 있는데 황비인, 아까 독고시죠. 독고 황후한테는 아들 넷에 딸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성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태자였다가 넷째 이원길과 함께 현무문에 병해서 참혹히 살해를 당합니다. 동생인 이세민한테 살해를 당하죠. 이세민의 출생과 관련해서 재미나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태어날 때 2마리의 용이 문 밖에서 사흘 동안 놀다가 갔다고 합니다. 하여튼 큰 인물들한테는 늘 이런 유형의 전설이 있게 마련이죠. 바꿔 말하면
이런 유형의 전설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이세민이 4살이었을 때 이름과 관련되어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스스로 상을 잘 본다고 하는 서생이 이연을 찾아옵니다. 상을 잘 본다고 하는 것은 관상을 잘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이연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용봉의 자태와 천일의 모습을 갖추었으니 20살이 되면 틀림없이 제세안민하리라 라는 예언을 합니다. 엄청난 말이죠. 용봉은 예로부터 상스러운 동물로 제왕을 상징하죠. 용봉의 자태라고 하면 제왕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천일은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말하는데 역시 제왕을 상징을 하죠. 그 다음에 제세안민, 제세안민하리라 했는데 제세안민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이 예언은 훗날 이세민이 황제로 등극하면서 적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연은 그의 말을 빌려서 제세의 세자, 안민의 민자를 따서 세민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세민의 의미가 제세안민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민의 공과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세민의 공과는 정관의 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당태종 이세민하면 한나라 때 무죄 유철과 함께 그 중국에서 위대한 황제로 손꼽히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세민의 치세를 정관의 치라고 하는데, 정관이라는 것은 이세민 때 쓴 연호죠. 그 626년부터 649년까지 23년 동안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의 치에서 치는 다스릴 치자를 쓰는데 그냥 다스렸다는 뜻이 아니고 치세를 말합니다. 치세는 그 태평성대를 가리키죠.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요순지치라고 할 때의 치도 역시 치세를 말합니다. 태평성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당나라의 두 번째 황제가 된 이세민은 그 위징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내 문제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부국강병을 위해서 온 심혈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불과 4년 만에 전쟁으로 인해서 뿔뿔이 헤어졌던 백성들이 전부 자기의 고향을 찾아왔고, 당시에 쌀 한 말 값이 3, 4전이라는 아주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3, 4전이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장 그 뜻으로 봐서는 아주 싼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밤에도 문을 닫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둑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길을 떠나는 사람이 식량을 휴대하지 않고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나 먹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 기간을, 이 시대를 정관의 치라고 불렀습니다. 훗날 개원의 치라고 하는 흥성시대가 또 있습니다. 개원은 당나라 현종 이융기의 연호인데요. 713년부터 741년까지 28년간을 말합니다. 정관의 치와 비견되는 당나라의 아주 흥성 시기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종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745년에 양옥환을 귀비로 맞아들이면서, 양귀비죠,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세민이 성공하게 된 요인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민심을 잘 따랐다. 그다음에 유능한 인재를 등용했다. 간언을 잘 받아들였다. 백성들의 안무에 치중했다. 상벌을 엄명하게 실시했다. 이런 5가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5가지가 그 치세를 하는 요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세민은 민심을 따랐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따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세민은 그 자라면서 혹은 아버지하고 그 당나라를 개창하면서 수왕조가 매우 빠르게 멸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합니다. 수나라가 581년부터 618년까지 18년까지니까 28년이 채 안 됩니다. 그 왕조의 그 역사치고는 기간이 아주 짧은 편이죠. 물론 더 짧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래서 이세민은 그 유명한 그 말을 자주 하는데요.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엎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수소위 제주, 역소위 복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이치를 아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물은 백성을 뜻하겠죠. 배는 누구를 뜻할까요? 군주를 뜻하죠. 그래서 군주가 잘하면 백성들이 떠받들 것이고, 군주가 잘 못하면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교훈을 이세민은 철저하게 터득을 한 것입니다. 그 절대 군주의 시대에 황제가 이런 사고방식을 갖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고 제멋대로 부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사여탈을 원칙 없이 행하기 일쑤죠. 그러다가 심해지면 결국 백성들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마는 거죠. 그런데 18살까지 그 민간에서 산 이세민은 그 백성들의 이런 이런 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해가 될까 봐 말을 적게 합니다. 이 군주가 말을 많이 하면 밑에서는 그것을 시행하려고 엄청난 일을 벌이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백성들이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민은 말을 적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역, 그 다음에 부세, 세금이죠. 요역은 그 가서 그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 일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감시키고 율령을 아주 관대하게 합니다. 실제로 그 이세민이 황제로 등극한 이듬해 경기 부근에 메뚜기 떼의 제가 있었습니다. 경기라고 하는 것은 서울 주변을 얘기하죠. 도성 주변을 경기라고 합니다. 그 한성 주변이 경기도죠. 우리도 그렇죠? 예. 그 아주 큰 메뚜기 떼의 그 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세민이 거기를 찾아가서 메뚜기 떼를 보고 몇 마리를 주워서 입에다 삼킵니다. 그 주위에서 신하들이 만류를 하죠. 그 영양가 별로 없다고. 그 이세민이 여기서 멋진 얘기를 합니다. 백성은 곡식을 목숨처럼 여기는데 너희들이 그걸 먹으니
메뚜기들한테 하는 소리죠. 차라리 나의 폐장이나 뜯어먹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세민의 애민 사상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일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예를 들면, 그 이세민이 등극한 지 6년째 되던 해, 서기 632년이 되는데요. 직접 사형수를 심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심리하다 보니까 사형수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이세민이 특명을 내립니다. 전국의 사형수 390명에게 형벌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귀가해서 부모, 처자식을 만난 후에 그 내년 가을에 장안에 돌아와서 처형을 받으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듬해 그 9월에 감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사형수 390명 중에 한 사람도 도망가거나 숨거나 하지 않고 전부 장안으로 돌아와서 처형을 기다립니다. 그 이세민의 정책에 감동한 것이죠. 황제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내리셨는데 우리가 이를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이세민은 돌아온 사형수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법대로 하자. 모두 사면을 했습니다. 아주 그 미담으로 전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세민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등용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왕의 덕목인데요. 수나라 문제 양경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을 자기 혼자서 처리를 합니다. 신하들한테 맡기지 않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지혜로 천하의 일을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치 그 항우 유방의 초안전의 항우를 연상시키는 그런 대목인데요. 반면에 이세민은 전국에서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그들을 관리로 등용해서 천하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 스스로 천하를 위해서 생각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각종 좋은 정말로 뛰어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그 인재를 중요시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수백만 꿰미의 돈을 얻는 것이 어찌 착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 한 명을 얻는 것만 하겠는가? 인재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인기라고 우리하고는 좀 악연이 있는 장수인데요. 대단한 용장이죠. 그 설인기를 얻었을 때는 이세민이 요동을 얻었을 때보다 더 기뻐했다고 합니다. 인재를 중시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 이세민이 인재를 중시하는 등용하는 주요 원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인재만을 등용한다. 어떤 다른 이유를 여러 가지 친분 관계라든지 다른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인재만을 등용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당을 만들지 않는다. 사사로이 파당을 만들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 이세민의 그 두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사당을 만들면 자기한테는 황제한테는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라는 좋은 길로 갈 수가 없겠죠. 조금 전에 제가 간언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들 그 간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죠? 간할 간자 말씀 언자를 쓰는데요. 바른 말로 어른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 주로는 제왕에게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좀 하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라는 뜻을 담고 있죠. 간언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위증은 24장 중에 위증이 간언의 화신이라고 불리는데요. 원래는 태자 이건성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성 편을 들어서 자신을 해치려고 했죠. 그렇지만 그의 성격이 강직하고 재능이 출중한 것을 알고는 현무문의 변 이후에 자신이 실권을 잡고서 그 위증을 용서를 합니다. 용서하는데 그 천하에다 위증의 죄를 선포를 하지요. 이런 나쁜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동시에 합니다. 그러고서 바로 중용을 하죠. 그 다음에 장손무기 경우 같은 경우, 장손무기의 경우는 그 외척입니다. 그 장손 황후의 오빠죠. 그 24장의 첫 번째가 장손무기인데 장손 황후의 오빠가 됩니다. 근데 장손 황후는 외척이 권력을 장악을 하면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태종에게 자기 오빠는 그 중용하지 말라고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장손무기도 현명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등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 장손무기가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세민은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펼 수 있었죠. 그 옛말에 의즉무림, 임즉무리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의즉무림, 임즉무의. 의는 의심하다란 뜻이고 임은 맡기다 이런 뜻인데요. 의심스러우면 등용하지 말고 등용하였으면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 자치통감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치통감은 그 북송 때 사마강이 쓴 역사서죠. 아주 유명합니다. 그 맡기림자 대신에 쓸 용자를 대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즉무룡, 용즉무리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 인자를 써서 의인불용, 용인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고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평생 간직해도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쉽지만 사실 이를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세민은 이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군이 된 거죠.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그 24장의 한 사람인 소우한테는 유명한 시를 하사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야 강인한 풀을 알 수 있고 나라가 어지러워야 참된 신하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질풍지경초 판탕식성신, 이 10글자를 내려줍니다. 원래 이 판탕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시경의 육아의 경전 중에 시경이 있죠. 시경의 대하에 보면 판이라는 제목의 시와 탕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편의 시가 모두 문란한 정사를 읊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형편이 정치를 잘못해서 어지러워지는 것을 판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부분의 질풍지경초는 원래 28장 중에 하나인 왕패에게 후한 광무제가 한 말이죠. 기억들 나시죠? 예.
그리고 그 이세민은 그 현신을 가까이 하고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했습니다. 이런 그 덕목들이 이세민을 그 명군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살펴볼 것은 그 간언을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대로 황제에게 순종하는 신하는 많지만 황제의 체면을 봐주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신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화가 자신에게 미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세민은 간언을 올리도록 고무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좋은 간언을 한 사람한테는 후한상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음 놓고 간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안모를 했다고 하는데 백성들의 그 사정을 잘 보아서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하는 것을 안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상과 그 처벌을 엄격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신상필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신상필벌이 제대로 안 되는 나라나 조직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무너지게 마련이죠. 신상필벌이 제대로 되질 않으면 누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줄이나 잡고 뭐 여러 가지 부조리한 방법으로 그 자기 안위만을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하여튼 이 5가지를 보통 그 이세민의 그 성공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바꾸어서 그 제왕학의 중요 덕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람이 변하는 법이라 이세민도 말년에는 성격이 좀 변합니다. 그래서 간언하는 것을, 신하가 간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또 신하들을 의심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화려한 궁전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모하게 고구려를 쳤다가 대패해서 큰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태평성대를 이끈 임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의 명칭이 어떻게 유래되었나 하는 것을 얘기하겠는데요. 24장은 태원에서 군사를 일으킨 당국공 이연을 도와서 당왕조를 건립하고 또 현무문의 정변에서 진왕 이세민, 당시에는 진왕이었습니다. 이세민을 도와서 그가 황제로 등극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24명의 공신을 말합니다. 그 당태종 이세민은 643년 자기가 황제로 등극한 지 17년 뒤에 이들을 표창하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화가라고 하는 궁정화가 염립본이라는 사람에게 그 명에서 이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장안에 있는 능영각이라고 하는 건물에다가 안치를 하죠. 그래서 문헌에서는 이들을 훈신 24인, 훈신이란 말은 공신이란 말인데요. 훈신 24인 혹은 능영각 공신 24인이라고 통칭합니다. 능연이란 말은 그 연기 연자를 쓰는데 구루문자를 쓰는 능운하고 같은 뜻입니다. 능은 그 능멸하다, 이렇게 넘겨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능연은 구름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뜻이 숭고하고 기상이 높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능연각은 능운각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공신을 표창하기 위해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여기에는 공신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공신을 표창하는 것은 여러 왕조에서 그 해온 전통이 있지만 그
643년에 당태종이 공신의 초상말을 능영각에 그리게 한 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원래 공신을 이렇게 표창하는 것은 한나라 선제 때 11명의 공신을 기린각이라고 하는 그 건물에다가 안치한 것이 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한 광무제의 운대 28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능연각 공신 24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어느 문헌에도 24장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28장의 경우는 후한서 마무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평영간에 명제가 28수에 응해서 28장을 그렸다는 말이 명백하게 기록에 나오는데 24장의 경우는 그 용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24명 중에 장수가 아닌 사람들이 끼어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장선묵이라든지 위징이라든지 방현령, 고사렴 이런 사람들은 장수라기보다는 문관입니다. 그래서 이들 문관에게 장수라는 의미의 장자를 쓸 수가 없어서 역사에서는 24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주의 가을철 개벽에 24명의 신장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죠. 그래서 정식으로 24장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장에 대해서 개략적인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몇 명만 추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언의 화신인 위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위징은 중국 역사상 유명한 간신입니다. 간사할 간자를 쓰는 간신이 아니고 간할 간자를 쓰는 간신이지요. 간언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말로 관하는 언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로 말씀 원자를 써서 그 다음에 글로 관하는 서간이라는 것이 또 있죠. 글서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간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 도자를 써서 도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안 되고 그러면 성격 급한 신하는 죽음으로써 간언을 합니다. 시체를 써서 시간이라고 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간언도 다 다르게 하죠. 위징 같은 경우는 언간과 서간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보통 조회를 할 때는 언간을 하였고 때때로 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징의 글 중에 유명한 글이 한 편 있습니다. 간태종 14소라는 그런 유명한 글이 있는데 여기서 위징이 당태종에게 간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서간이죠. 예를 하나 들면 거안사위 편안할 때 위험한 경우를 생각하고 계사이검 사치를 경계해서 절검을 하라 이런 내용을 직접 이세민에게 간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언과 관련지어서 범한간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범한간쟁, 범할 범자, 얼굴 한자, 간할 간자, 다툴 쟁자를 씁니다. 얼굴을 범하면서 간쟁을 한다 이런 말이죠. 신하가 간언을 올리면 임금은 불쾌해지기 십상이죠. 그런데 임금의 면전에서 임금이 더 이상 듣기 싫다고 물러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그 다음에 혹은 처벌한다고 때로는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도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끝까지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것을
범한 간쟁이라고 합니다. 그 목숨 내놓고 하는 행동이죠. 그러다가 실제로 저승 구경한 신하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증은 황제의 안면과 기색을 살펴보지 않고 감히 바른 말로 간언을 올린 것입니다. 직언극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직언, 바른 말, 극하다 할 때 극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당태종에게 위증이 총 200여 차례의 간언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 해보면, 한 번은 그 태종 이세민이 그 좋은 새매를 한 마리 구해서 어깨에다 놓고 가지고 놀았어요. 새매는 이 작은 새를 사냥하고 이럴 때 쓰는 그 새인데, 왠지 모르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새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강아지 좋아하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강아지 좋아하듯이 새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새도 종류도 아주 많아요. 기기묘묘한 새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 좋은 새매를 구했다고 그 어깨에다 놓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위증이 들어오니까 얼른 이것을 품 안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옷 속으로 넣었죠. 그래서 이제 위증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시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러저러한 얘기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 새매가 그 안에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언을 해야 되는지, 그 위증한테 새 갖고 논다고 혼날까 봐 얼른 숨겼다가 참변을 당한 거죠. 그리고 위증은 실제로 간언을 했다가 그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위증이 직언극간을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세민이 조회를 끝내고 와서 위증 죽여야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장손왕후가 상당히 현명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세민에게 축하의 말을 건넵니다. 그 말이 걸작이죠. 사람은 열받아 죽겠는데 축하를 하니까 황당하죠. 그 장손왕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황제가 현명하면 신하가 바른 말을 한다고 하신 폐하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증이 바른 말로 간언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폐하의 현명하심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했으면 위증이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 이세민을 좀 축혀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증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이세민은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면서 좋아했죠. 그리고 위증도 이 일이 있은 며칠 후에 이세민에게 말을 합니다. 만약 폐하께서 제 말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찌 여러 차례나 간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그 미담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일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증과 관련돼서 언급할 것은, 증산상제님께서 두 마음을 경계하는 뜻에서 위증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관련 성구를 하나 보겠습니다. 도전 2편에 나오는데요, 39장 6절 7절의 성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상제님께서 좌정하신 후 백관에게 명하시기를 위증을 데려오라 하시고, 대령한 위증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슨 일로 두 마음을 품고 낮에는 당태종을 섬기고 밤에는 옥황상제를 섬겼느냐 하시니 위증이 크게 사죄하는지라. 그 증산상제님께서는 위증이 낮에는 당태종을 섬기고 밤에는 상제님을 섬겼다고 하면서 위증을 취재한 것입니다.
위증은 실제로 젊었을 때 그 도관에서 도사 노릇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의 종교는 도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신하로서 황제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증산상제님 입장에서는 이조차도 일심의 경지에는 크게 부족함을 경계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의 목표를 두고 전진해야지 좌고우면 이쪽 저쪽 돌아보면 큰 성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서고금의 통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열령과 두여회 같은 경우는 훌륭한 제상의 표본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훌륭한 제상하면 방두라고 해서 방열령의 방, 두여회의 두, 이렇게 방두라고 해서 두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정은 문물을 겸비한 장수인데요, 특히 청해 지방에 살던 토요콘을 정벌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병법서 이위공 문대라는 저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정이 위국공에 봉해졌기 때문에 이위공이라고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문대란 말은 임금의 물음에 대해서 신하가 대답한 것을 말합니다. 그 불교의 경전을 불경이라고 하듯이 병법에 관한 책을 높여서 무경이라고 합니다. 중국 역대로 유명한 무경이 7종이 있는데요. 손자병법, 오자병법하고 육도와 삼약, 그 다음에 삼화법하고 위료자라는 병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이정의 이위공 문대입니다. 당태종의 문음에 대해서 그 이정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담이지만 진숙보하고 울지경덕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민간에서 문신으로 살아 있습니다. 문신이란 대문을 지키면서 사악한 귀신을 쫓는 힘이 있는 신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세민은 당나라 창건을 위해 당시에 할거하고 있던 세력을 평정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요. 그래서 너무 많은 피를 보아서 그런지 황제가 된 후에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는 악몽을 꾸느라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자주 요마하고 귀신들이 침전의 안팎에서 기왓장을 날리고 벽돌을 던지고 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세민에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다른 신하들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세민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의 결과 그 울지경덕과 진숙보에게 갑옷 차림을 하고 무기를 들고서 국문의 양쪽을 지키게 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별다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해봤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문 앞에서 지켰더니 신기하게도 이세민에게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보니까 이세민은 계속 시켰겠죠, 매일.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세민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말하자면 불침번인데. 그 밤에 너무 고생한다고 생각해서 그 궁중의 화가에게 그 두 사람의 모습을 그려서 문 앞에서 그 국문의 양쪽에 붙여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화상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근데 효과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사악한 귀신이 이세민한테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세까지 민간에서도 그 두 사람의 형상을 그려서 문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문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24장은 처음에 나온 성구에서 알 수 있듯이 천지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상에 나온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400년 전에는 수단 교체기를 얘기하죠. 당나라를 건국하고 이세민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였고, 지금은 전대미문의 혼란한 대개벽기에 28장과 함께 중요한 실무 책임자로 자리매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하면 24장은 수많은 영호걸들 중에서 이세민이라는 주군을 택함으로써 살아생전에 복록을 누렸고 역사에 기록이 되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또 이세민도 24장 같은 인재들을 만났기에 청사의 길이 남는 명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선택을 유효할 때가 적지 않은데요. 일이 되었든 학문이 되었든 신앙이 되었든 간에 현명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고, 선택을 일단 했으면 인생을 걸고 일심으로 자신의 선택을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건설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24장 중에 후군집 같은 경우는 24장 중에서도 1등 공신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대우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가졌고, 또 훗날 차기 황제에 관련지어서 영모라는 죄명을 쓰고 처형됩니다.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초지일관에서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